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 아시아 문화 포럼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세션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하림 교수입니다. 세션 1의 주제는 문화의 이기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자께서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의를 지속해 주시라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첫 번째 주제를 맡으신 양혜원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 실장님은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예술행정, 정책,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분야 이쪽을 쭉 연구해 오셨고, 주요 연구 저서로는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문화 영향 평가, 표준 평가 제도 개발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재직하시면서 서울시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업데이트했던 숫자였는데 벌써 9월 말에 비해서 벌써 1,000만 명이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한국 역시도 물론 1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에서 지속 중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제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1세션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변화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곡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피해입니다. 모든 문화시설들이 폐관하고 휴관하고 그리고 공연, 전시, 행사, 축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전면 중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은 크게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의 불황으로 그리고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예술인들 가뜩이나 열악한 어떤 창작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예술인들 역시도 매우 지금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그리고 생계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사실은 어떤 예술의 존립 자체를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온라인,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특히나 기존의 어떤 기초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분야에서도 이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급격하게 부상했고요.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과 향유가 크게 증가를 하고 관련된 어떤 첨단 기술과의 결합 요구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단절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단절 속에서 불안과 우울과 고통과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어떤 명명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켰고요. 이제 지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 회복 탄력성, 즉 resilience가 어떤 새롭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에 따른 공연 건수와 예매 수를 이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2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공연 건수와 예매 건수가 낮아진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아주 낮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8.15 이후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2.5단계로 수도권 지역에서 상향 발동이 되면서 다시 크게 위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건수는 사실은 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다소 이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예매수, 즉 소비자들의 심리는 아직 크게 회복되지 않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공연과 전시, 축제 그리고 행사들이 전면적으로 취소되거나 중지되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좌석 뛰기나 어떤 제한적인 이용,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어렵게 문화예술 활동을 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소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도 데이터 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지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공연이나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약 50%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화랑이나 이런 전시 공간도 최소한 마이너스 10% 이상의 어떤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는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어떤 서비스 업종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그 고용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1,000건에 이르는 공연과 전시가 취소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로 인한 어떤 매출액의 피해는 약 2,6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고용 피해도 역시 한 2,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공연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람객이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지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었죠. 특히나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기에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거나 또는 어떤 증빙을 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 것도 우리들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는 이제 종사자들이 다수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어떤 프리랜서의 고용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곧바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임금 미지급 사태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세션에 봤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역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문화예술 분야는 많이 취약하다, 공공 의존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었지만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왔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왜 문화예술 분야에 유독 피해가 크게 나타났는가, 왜 크게 타격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어떤 상호 교감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들. 그리고 공연의 경우에는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 최대한의 관객들을 이제 모아놨을 때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어떤 단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또는 단 며칠의 공연과 전시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장기간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 그리고 워낙 높은 공공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시설이 폐관을 하고 공공지원 사업이 올스톱을 하면 곧바로 그것에 대한 타격이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혹시 그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 피해는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조적인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이런 피해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영세성이나 그리고 일부 어떤 스타 작가들이나 저명 작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가 많아서 사실 4대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이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소득 감소가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 아마 이러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점은 많은 이제 매체에서 이야기하듯이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크게 급격하게 부상을 한 점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 어떤 영상화나 디지털화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그때 어떤 영상이나 디지털화는 어떤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목적이 강했었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한 어떤 콘텐츠의 성격은 매우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 닥치면서 관객과의 어떤 직접적 대면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크게 부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공연이나 전시들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많지는 않은 예컨대 대중가요 콘서트나 뮤지컬과 같이 좀 팬층이 두텁고 그리고 어떤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의 경우에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경매나 온라인 뷰잉룸과 같은 또는 가상 전시와 같은 역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컨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의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2월 이후부터 온라인 공연, 전시, 축제에 대한 검색어가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콘텐츠들이 사실은 무료로 스트리밍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거래에서는 사실은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 사실 올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 레저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보다 마이너스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는 두 가지 관점이 현재 병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비대면 콘텐츠가 기존의 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또는 접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새롭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채널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간 어떤 대면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이 갖기가 어려웠었던 어떤 시간적인 제약과 경제적 제약 그리고 물리적 제약 그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좀 예컨대 장애인분들이라거나 또는 청년층 또는 저소득계층이나 고령자들까지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신규 관객의 개발을 통해서 어쩌면 예술 시장의 확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장밋빛 어떤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작품에 대한 공개나 또는 작가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또 예술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되고 있는 한계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공연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니스, 우리가 현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만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들이 바로 문화예술을 특별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영상 콘텐츠화 된 것들을 과연 우리가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여전히 현장에는 매우 깊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20분만 지나도 사실 몰입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완성도 있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비용과 그리고 촬영이나 기획이나 연출, 조명, 음향과 같은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을 구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의 어떤 문화예술, 특히 영세한 어떤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리터러시를 감안했을 때는 이것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정된 팬층이 있는 대중가요 콘서트나 뮤지컬 분야를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화 되면서 어떤 복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출연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수익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원칙과 기준과 어떤 틀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다는 점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이 이제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견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소외와 고립, 그리고 혐오와 갈등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베란다 콘서트를 비롯해서 도이치 그라모폰에 있었던 월드 피아노 데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자잘한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창문을 통해서 어떤 초상화를 그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서도 봄 아트 프로젝트의 어떤 방구석 클래식이나 또는 방구석을 탈출한 어떤 소규모 살롱 콘서트의 어떤 시도들, 그리고 2월, 3월쯤에 이제 코로나 초반에 이루어졌었던 전국의 기획자들이, 문화기획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었고요. 축제 역시도 이제 가상 축제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어떤 위로와 희망을 던지는 치유의 기제로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그리고 위기 시대의 어떤 예술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추를 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런던 로얄 코트의 어떤 케어테이커와 같은 어떤 텅 빈 극장에서 오늘날 어떤 극장의 모습들을, 극장의 의미를 좀 반추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국제교류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예술 작업들을 이어가면서 그것들을 같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작업들이나 아주 긴 기간 동안, 예컨대 4주의 기간 동안 계속적인 어떤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제 청소년 연극을 올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드라이브인 시어터나 새로운 극장의 모습들에 대한 모색들도 이어졌고요. 야외에서의 축제들 역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컨대 튜브를 이용해서 좌석을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방역 텐트를 활용해서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향후에,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위험과 위기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같이 모색해야 봐야 하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예술이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은 아직은 뭐 명확하게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연결은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또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교류나 행사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소규모의 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안은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소통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매체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잔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 또한 어떤 스스로 예술 단체의 어떤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위기 관리의 역량을 기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작품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의 운영과 구조,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역량과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새로이 다가온 어떤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컨대 사실 이러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한동안은 혼재되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취약한 측면들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이 닥친 어떤 도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의 시대에도 문화예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특히 비대면과 대면 간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하여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 가이드라인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신속한 피해 파악과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재 지원 방식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전국의 문화시설들에 있어서도 방역이나 환기 등의 어떤 리모델링 지원들 같은 것들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떤 열악한 창작 여건과 또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어떤 이원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될 거고요. 디지털 전환의 어떤 연착륙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소액 단건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갖춰주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쉽게 저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협업 지원,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정당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과 인식 구조, 그리고 시장 형성 전략 등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어떤 공공재원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나 또는 그린 뉴딜의 입장에서도 어떤 생태계의 위기나 기후변화의 문제, 인간과 자원의 공존을 중시하는 그런 생태예술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양혜원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길게 요약은 못하고 짧게 말씀드리자면
양 실장님께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그중에 특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들을 창작하는 과정 혹은 그 정신은 여전히 소통과 연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개인 혹은 사회 집단들의 회복력 혹은 복원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문화예술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는 지키되 마음은 가깝게 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정신이 들어있는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상민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민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시고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문화이론, 기술미학, 뉴미디어 방면에 관해서 많은 글들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자동화 기술과 더불어 도래하는 우리 시대 문화의 위기들입니다. 김상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사회연구소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아침부터 이어지는 어떤 발표들과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언가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의 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의 문화는 과연 위기에 처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이긴 합니다만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가적인 과제로 삼기도 했죠. 여전히 아마 이 문화를 키우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류 그리고 K-팝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문화 산업은 정말 우리나라 국가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시대가 왜 문화의 위기인가? 이런 질문을 좀 사실은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앞에서 양혜원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화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많이 들 것도 없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활동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계가 이제 침체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큰 문화 그리고 예술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저도 이제 크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긴급하고 급박한 위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 일상의 저변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일상을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위기 혹은 기술로부터 비롯한 어떤 위기는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라는 것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기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시스가 될 테고요. 아마 이제 우리 한자권에서는 위급할 위자와 틀기자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위기인데 그래서 한자권에서는 위급한 상황과 이 틀기자는 이제 기회 혹은 기계 이럴 때도 다 쓰이지 않습니까? 기자가. 그래서 이제 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또한 이것이 기회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좀 통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 좀 붙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시스의 영어의 어원을 그리스어로 좀 따지고 보면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 크리시스는 이제 판단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런 것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도 유럽어 어근에서는 이제 크레이라고 하는 그런 어근과 또 관련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채로 그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분할한다, 구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걸 요즘 말로 치면은 일종의 필터링 이라는 것과 좀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문화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급박한 위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어떤 드리워져 있는 어떤 판단과 어떤 선별, 이 어근을 좀 따져서 들어가 볼 때 이것의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닐지라는 이런 의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때 이제 판단과 선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어떤 자동화된 기술적 장치들이 우리의 문화생활 혹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또 매개하기도 하고요. 또 걸러내기도 하고 우리 대신 판단해 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생겨나는 위기는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술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등등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문화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위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취향의 위기라는 것과 진실의 위기 그리고 평등의 위기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실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위기에 처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세 가지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향의 위기인데요. 이 취향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일상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디지털 일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 데이터, 정보, 뉴스, 각종 의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정말 무한하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무한한 선택이 사실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무한한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왜 취향은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어떤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사실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컨대 유튜브만 하더라도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만 해도 전 세계 인류 20억 명이 매일매일 10억 시간을 시청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하루에 10억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의 콘텐츠 혹은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데이터와 정보와 볼거리와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술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이제 일종의 추천 서비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실제로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모든 정보는 아니고요. 어떤 걸러져서 보여지는 어떤 큐레이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개인들에게 맞춤화되어서 콘텐츠가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요. 또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동영상들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의 원리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용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자체를 그리고 그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용자의 취향을 변형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사용자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취향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말하자면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청 경험, 시청의 결과들을 추려볼 때 이것이 앞으로 당신이 원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만을 보게 될 경우, 추천하는 어떤 것만을 필터링된 것만을 소비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 이외의 그것 이외의 기회들, 그 위에 다른 것들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개인의 주체성이라든지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접하고, 물론 그 콘텐츠를 저절로 접하는 건 아니죠. 이것저것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맞지 않는다면 또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타협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취향을 구축해 나가고 또 그것에 맞는 자신의 주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가능하지 않게,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된 정보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필터링하여서 소비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개인은 그렇게 필터링된 정보와 콘텐츠에 의해서 일종의 버블처럼 버블 속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화된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맞춤해서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알고리즘은 잘 알고 파악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데 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바로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취향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의 위기입니다. 이 진실의 위기는 사실은 취향의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뿌리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두 가지로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페이스북 피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피드죠. 뉴스피드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시화되어서 보여지는 것과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영역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면은 우리는 가시화되는 영역, 필터링이 되어서 가시화되는 것은 진실에 가깝고 혹은 사실에 가깝고, 그러지 않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지구상 누구나, 예컨대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구나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정보들, 똑같은 정보들이 있고 변형되는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보들과 콘텐츠를 소통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 풍경에 우리가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전 세계의 많은 인구들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되고 가시화되는 그 안에서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좌파든 우파든 다양한 어떤 포퓰리즘의 형태들이 이제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이 포퓰리즘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어떤 유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지만 이미 이제 지금 2020년도 미국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이제 인기 있기 시작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고 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이 용어도 보시면은 사실은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이제 아마도 기원을 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거대한 해킹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것들을 뭐 이렇게 정말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거대한 해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2016년도에 미국 대선이 어떤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지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일종의 그 성격 테스트 같은 그런 앱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그 앱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죠. 재밌게 자기 성격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 앱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사용자들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빼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만 빼나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공식적으로만 5천만 명이고요. 8천만 명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데이터를 빼나가서 결국은 그 중에서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되지 않은 부동층의 데이터를 열심히 뽑아서요. 그들에게 먹힐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맞춤형 정보죠. 이것도 일종의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용자들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부동층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심지어 바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2020년도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감정이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되고 조작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태도라든지 이념에도 변화를 심각하게 그 정치적인 이념의 변화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201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페이스북의 이제 그 뉴스피드에 예컨대 부정적인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렸을 때 그 사용자 특정한 사용자입니다. 특정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포스팅을 계속해서 올렸을 때 그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자면 이제 긍정적인 뉴스피드를 계속 제공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정서 상태가 긍정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까지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뉴스피드, 우리에게 제공되는 필터링이 되어서 제공되는 어떤 정보들이 그렇게 감정이나 정치적인 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들을 배포하는 어떤 허브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가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보다는 사실로 믿을 만큼 자신에게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정보들에 더 흥미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스트 트루스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 유포 때문에 많은 피해라든지 사망까지 이르기도 했죠. 세 번째는 이제 평등의 위기인데요. 이 평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어떤 통계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인데요. 이 정보는 결과적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미래 예측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제한다거나 소수자라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배제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되는 어떤 패턴들을 발견함으로써 그 패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애초에는 그 공정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 유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자동화된 불평등이라는 책에 보면 불평등 자체도 이 자동화된 첨단 기술에 의해서 고착되고 있고, 또 국가가 첨단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을 배제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불평등 혹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왜 그런 원리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바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데이터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이런 평등의 위기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취향의 위기와 진실의 위기와 평등의 위기는 사실은 동일한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 문화의 위기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위기의 극복 가능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지배적으로 우리 일상에 작동을 하고 이걸 고정시켜버리면 이걸 한번 번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교정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지배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편향성 이런 것들을 보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패턴들은 대부분 어떤 정규 곡선들을 예컨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것들만 정상이라는 것으로 빼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부드러운 곡선을 꿰뚫고 나갈 어떤 뾰족함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위기가 사실은 기후위기이죠. 기후위기는 또 앞에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기술 문화의 위기와 사실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또 하나의 어떤 위기, 문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의 자동화된 기술 문화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동화된 기술 문화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별하고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것들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위기라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 과정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취향, 다양한 취향과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때만 이 지금의 문화의 위기, 기술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 가짜 뉴스와 팩트 체크가 가장 인기 있는 덕목이 되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세 분의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신보선 교수님, 이남 작가님, 정국필 선생님인데 시간 관계상 토론할 때 오면 상세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세 분께서 토론하실 때 5분씩으로 제한하면 15분 쓰시고 두 분이 답변할 때 한 5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제 토론을 한번 좀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첫 번째 신보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 교수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문화학 전공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주로 예술사회학, 문화매개, 생활예술, 예술노동 분야에 관한 탁월한 글들과 저서들을 내셨습니다. 그럼 심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장규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 알고리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해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란 건 사실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제도나 정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주어진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공적인 문제일 때 그것을 해결하는 특히 이제 국가가 그것을 해결하는 최적의 해법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거겠죠. 그게 정책인데.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알고리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위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 위기 시대에 가장 지금 위기에 직면하는 게 그게 예술이든 혹은 다른 영역이든 어떤 사회적인 것의 위기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것,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의 위기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것의 위기라고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신뢰의 위기, 소통의 위기, 통합의 위기 이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적인 것의 위기를 비판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고 그걸 가지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양현 선생님 그 발표 들으면서 제가 사실 몰랐던 사례들을 많이 알게 됐고 또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이렇게 토론문으로 나왔는데 대략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술 자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술이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랄까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또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에 10분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은 그러면 이런 위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제 그 워낙 그 사건이 이제 파급력이 크고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술은 실험적인 예술보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같은 예술이 당분간은 침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착한 예술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구나. 착한 예술이 부각이 되고 또 착한 예술이 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쩌면 좀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그 거대한 재앙이나 재난이 도래했을 때 예술가들이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항상 착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다이즘도 그렇고 또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문화 운동이나 그런 실험적인 예술 운동들이 항상 그렇게 착하게 온건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저는 그런 예술이 시대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그 근저에는 사실은 동료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술이나 새로운 어떤 운동들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문제는 예술가들이 지금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예술에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거기서 또 한 번 나오는 서로 만나서 같이 그 적극적으로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위축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생각할 때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 해법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술가들 사이에 동료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동료성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저는 정책이 단순히 알고리즘으로서 최적의 해를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론장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의도했건 안 했건 어떤 해법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비판적인 의제나 목소리들 끌어들인 예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토론문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티칭 아티스트 하면 새로운 어떤 정책, 그 예술 교육의 패러다임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특히 미국이나 서구에서 그 티칭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 시민사회의 의제였고 또 티칭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정체가 되어갈 때 거기에 사용되던 이를테면 텍스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 교육론들 그런 실천 전략들이 굉장히 도입이 됐었고 그것이 오히려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인 공론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떻게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담지할 수 있는 동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양현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조나 뭐 그런 그 예술가 모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가 단순한 이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예술가들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들 서로 모여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김상민 선생님한테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결국에는 저는 이 소위 자동화 기술 그로 인한 문화 위기들의 또 핵심에는 선생님은 이제 주로 이제 주체성의 위기 뭐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그 비평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 강조를 하시고 하셨지만 일종의 편가르기밖에 없고 좋아요, 싫어요, 엄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토론이 아닌 사실 이미 답을 자신이 갖고 있고 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 식의 사실은 그 토론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도 아닌 것 같고 일종의 그냥 전투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온라인 시대나 혹은 그런 알고리즘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로서의 이야기들, 말들,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논객들,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이벤트들은 많지만 그 안에서 소위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논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문화, 또 예술, 지식의 영역에서 중요한데 그 불확실성은 이 알고리즘의 시대나 통계의 시대에는 항상 제거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슨 어떤 오류 값으로 제시가 되지 그 진실에 내재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진실을 주장하는 중요한 토대로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항상 지금 이렇게 외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그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는 소위 저는 전문가들이 비평가들이 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또 지금 시대에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전문성의 위기와 또 이런 불확실성의 위기.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요새. 그래서 그러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특히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했던 소위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동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어서 이남 작가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 선생님께서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박사학위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계셔서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을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가 국가가 나라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처우하냐에 따라서 그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일은 코로나 위기 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예술가들의 어떤 기본 소득이 보장돼 있고 그런 제도들, 시스템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위기에 가장 취약계층이 물론 모두 힘들지만 문화예술 공연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희원 실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가 또 문화예술 부분에 어느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물론 지금 다양한 각도로 공공미술이랄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지방 작가들 또 취약계층의 작가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라에서 그런 기본 소득 보장되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기술 기반한 작품들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양혜원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술이 어떤 몰입감이랄지 또 어떤 그 실감 나는 그런 지금도 정부에서도 실감 콘텐츠랄지 또 VR, AR 관련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360도 메시랄지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을 기반한 이게 이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피로감이랄지 또 오래 감상할 수 없다 할지 이런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떤 그 대안으로서 이제 화상회의랄지 또 원격 시스템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실제 줌으로 회의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가서 만나야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은 기술이 좀 미흡하고 또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술들이 과연 발전하고 또 시스템화되고 그런데 이 기술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기술이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민 교수님께 이런 기술들이 결국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또 우리를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어떤 그런 올무가 되고 자승자박 같은 그런 기술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백남주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기술까지 쫓아가야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어떤 규제하거나 규범한달지 이렇게 인간의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거랄지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고필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정고필 선생님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기획가이자 현재는 담양에도 조그만 이목구 심사라는 향토사 중심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보고 계시라 여겨집니다. 네, 정고필 선생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저를 저보다 더 걱정해주는 세상에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최근에 9월 달에 제가 원고가 자꾸 밀려가지고 걸음걸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스마트폰이 이 전달의 걸음걸이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의 걸음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그러게 통보를 해줘서 얘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했다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세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냥 작년치의 통계를 가지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건 또 뭐지? 이 친구는 이 사회에 변화하는 양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 뭐 AI라든지 IoT에 의존한다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상민 소장님께서 이 발제문 안에서 소상히 밝혀주셨는데 그게 뭐 4가지 형태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4가지 형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뭐 자동화나 기계화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후의 유기와 인류세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특히 인류세란 말을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듣는 거라서 이 말이 보면 인류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세금 내도 되지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지구를 괴롭혀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봤죠. 인류세. 그래 세금이 아니라 온당한 세금이 세기를 가르는 거긴 하지만 인류가 그만큼 자연을 파먹었으면 지구를 괴롭혔으면 응당 그에 대한 인과응보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딱 하니까
이거 뭐야 충족세, 홍적세 말고 인류세는 인류가 이제 징벌을 받아야 될 시기. 이렇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저에게 그 뭔가의 전환점을 줬는데 그게 TV도 거의 보지 않고 뭐 어느 것도 주목하지 않는데 후배가 넷플릭스를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너무나 궁금했던 영화였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김삼일 소장님 하셨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간증과 같은 얘기가 1999년에 만든 그 두 형제, 지금은 자매가 된 그분들이 만들었던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그게 사이보그 인간 같은 그 스미스라고 하는 요원이 인간에게 던지는 말 중에 너희 같은 족속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한 곳에서 모든 자원이 동인할 때까지 파먹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파먹는다. 이게 지구에 똑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이러스다. 그래서 너희들은 인간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오늘날의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 이건 우리가 신석기 농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후기 산업사회까지 오면서까지 지구에 대해서 뭐 무차별적으로 얻어가기만 했지 그들에게 돌려준 게 없었던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술의 현장들 양혜원 박사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술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 또한 이제 극복할 수 있고 함께 또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이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일 완고하고 그다음에 유지 가능한 직업들이 보여졌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문화 정책을 만들고 생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누가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뭐 알 수도 있죠. 근데 그 선택한 사람들이 화상회의에 불과 몇 명 등장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짓고 이게 이번 심사에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결정짓고 이 정책은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미술과 관련된 우리 동네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이 작업은 뭐 청와대나 또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역의 예술계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 예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미술, 그러니까 뉴딜로서 공공미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8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 8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질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 쓰는 언어 중에 이 전문 용어로 택배라고 합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로 바로 내려보내는 택배가 이루어지는. 지방 정부에서는 제가 몇 분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자, 그 공공미술과 관련돼서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작업이 시행되는데 거기는 예술가들을 그 생존하게끔 만드는 그 작업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유의미한 그런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공모에 한번 신청을 해봐라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젊은 작가들 몇 분이 100%인데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이미 짜여진 돈이 내려와서요. 저희들이 공모해봤자 의미 없는 것이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돈만 내려보내는 거고 그냥 기존에 돈을 받았던 체계들이 뭐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 정말 현장에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뭔가 해보려고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들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덤비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랄까 골방으로 혹은 작업실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구제해라고 내려보낸 돈들은 다른 곳으로 그동안 늘 받아왔던 분들한테 또다시 가는 그런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택배 시스템들.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소외 받았던 분들을 더 보살피고 찾아내고 그들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생략됐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한데 이제 김상민 소장님의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물며 인간도 왜곡하는데 저것들이 만약에 기계화된 세상에 우리를 왜곡하게 되면 그들의 뭐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한 스미스 요원과 싸우는 인간이 돼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 슬픈 상황들에 대해서 양의원 실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황에서 정책의 의사결정의 과정에 우리들은 지역에서는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저렇게 왜곡된 지원 구조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는 정부를 각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국책연구원에 계시니까 얄밉게 여쭤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죄송하지만 두 분 발제자께서 답변하실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양 실장님께 질문이 좀 많이 왔으니까 2분 정도씩 두 분 드리고 조금 더 드리면 2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신보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예술이나 위로의 예술로서만 기능할 때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예술, 그리고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예술, 날선 예술이 오히려 더 시대적으로 특히나 지금과 같은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예술의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비대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대중적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또 콘텐츠의 어떤 동질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좀 저도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플랫폼의 어떤 지배력이나 또는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저는 어떤 실험 예술이나 다양성 예술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정부 때 그 당원 예술이라고 하는 지원 트랙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새로 이제 트랙이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만 새로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동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료성이라는 전 단어로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연대라는 것으로 저는 좀 고민을 했었다면 사실 이번 코로나 때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목소리들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게 사실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와 같이 어떤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어떤 그런 연대체가 이제 무너진 이후에 예술계도 사실 많이 파편화가 되고 작업들도 많이 개인화가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됐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젊은 작가들 또 꼭 젊지 않다 하더라도 세대를 막론하고 또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콜렉티브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평소에는 느슨하게 파편적으로 각자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한 번에 좀 모일 수 있는 내지는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또 제공하는 것이 저는 이 디지털 이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투표 민주주의라던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일정 잡는데도 단톡방으로 그냥 투표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모든 예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실험들도 앞으로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민 선생님 답변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너무 심오한 발표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신보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평 혹은 비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판,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어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위기의 문제라는 것과 비평 혹은 비판의 문제가 별로 이렇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 그것에 있는 어떤 위기이기도 하고 또 비평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비평의 역할이라든지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쓸모없는 것, 혹은 불필요한 것,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자동화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문화 생산자와,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 사이에 어떤 거리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의 중간에 있던 비평가의 위치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고 두께도 없어지고 밀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비평의 문제, 비평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께를 늘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사이에 이 두께와 거리를 늘리는 과정은 아마도 이제 그 결국은 비평가들의 연대일 텐데, 비평가들 자체의 연대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비평가와 이제 예술가들의 연대. 그래서 그 비평가 예술가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소비자, 향유자 사이의 어떤 두께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요. 양 선생님 1분 드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남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소득 제도는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캐나다에서도 이제 뭐 실험들도 있었잖아요. 기존의 어떤 창작 지원이 가지고 있는 치열하게 자신의 어떤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나 또 끊임없는 경쟁 구도로 이제 예술을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소득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아마 실현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들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고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이제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택배 사업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좀 어떤 자율성을 좀 덜 줬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지역에서 그것들을 받아 안을 때 얼마나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도 좀 사실은 저희는 또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신속하지만 하지만 쌍방향적인 어떤 소통 구조를 가지고 적실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위기라는 상황을 맞아서 다양한 형태의 전환의 시도들을 해왔고, 아직 소기의 성과나 또 마땅한 방향 혹은 어떤 과제들을 도출해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만들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했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어떤 삶의 회복력, 복원력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을 창작 혹은 비판에 동참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 2020 아시아 문화 포럼 오후 세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